매거진. 2016년 1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 매거진 김용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차원의 부정선거, 즉 전산 조작 같은 개표 부정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2%만이 그런 일 안 할 것이다 라고 답했고, 야당을 모함하고 여당을 찬양하는 식의 댓글 작성 같은 여론 조작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8%는 뭐냐? 그렇습니다. 개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즉 3.15 부정선거에 준하는 국민의 뜻을 날조하는 범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해 초장부터 불신하는 흐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까지 2176분이 참여했습니다. 좀 더 진전된 설문 결과는 오늘 PDF판 용민일보에 소개하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지난 화요일 아침 서울 광화문에서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태경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제18대 대선은 군과 국정원 등 공무원이 관련된 관권선거이며 투표함 개봉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등 총체적 부정선거라 여겨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3년이 넘도록 심리조차 안 하는 등 선거제도 파괴와 함께 민주헌정 질서를 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서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재선거 등으로 국고를 낭비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이 공장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 말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회유해서 기업노조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다가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노조가 파기된 직후 현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매국노로 표현한 도수 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 어제도 라디오 방송에서 새누리당의 청년배당 관련한 공격에 적극 방어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죠.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없고, 이제 정해진 지역 영세 상인들, 그러니까 서점, 음식점 이런 데만 쓸 수 있게 제한해 놓은 겁니다. 칭찬해 줘야죠. 중소기업의 2월 경기 전망이 넉 달 연속 악화돼서 1년 내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넉 달 연속 하락이자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안은 안건 신속 처리 제도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정의화 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종걸 대표도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한 놈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작정한 듯 마이크를 잡아당겼습니다. 자신의 오른편에서 불과 30cm 떨어져 앉은 김무성 대표는 안중에 없다는 듯 포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권을 쥔 권력자로 지칭한 데 이어서 수요일 또다시 소수 권력자 공천을 언급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쏟아낸 것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무성 대표가 권력전 발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가. 이게 지금 관상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오는가. 아니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권력자 아니라 최고적 권력자이냐 이거야. 모든 인사권이고 당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지금 금년도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 이상의 권력자가 이상주가 있냐 이거야. 왜 이런 권력자 얘기를 쓰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왜 이런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을 쓰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한 이후의 발언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 평당원이 권력자라는 말을 쓴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는 다시는 이런 권력자라는 얘기 써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또 손진학군 같은 경우도 나는 김무성 대표가 1월달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반대한 분이지만은 당 대표도 참 책임있다 사과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누구한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이런 권력자라는 말씀은 안 쓰시고 지금 뭐 김무성 주변에도 김무성 다음 대권을 위해서 완장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이 자신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의 합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천정배 의원이 당신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다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국보위 특히 민감한 5.18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과의 내분 이러한 잡음이 들려오자 약간의 실망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역시 더불어민주당과는 어렵다 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판단한다면은 지역 민심은 현재까지는 국민의당이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군요. 많이 기울어져 있죠. 많이 기울어져 있다. 네. 예. 천정배 의원께서 지난주에 박 의원님 만나서 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사실입니까?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국민의당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은 제가 통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어떤 그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 2심 유죄 판결 부분 이 부분이 아직 좀 원만하게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나 조국 혁신위원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도 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받으셨단 말씀이시군요. 네, 일부 인사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왔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임을 자처하는 표창원 위원은 지난 수요일 권위주의와 애국을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지도자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하는 등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너무나 빼닮았다면서 새누리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소회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문재인 의원, 대표, 변호사 그를 만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기사로만 봤고요.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하지? 그가 독재를 했나? 그가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했나? 그가 역사를 왜곡했습니까? 그가 누구를 때렸습니까? 그가 누구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이상 문재인이든 누구든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말을 한다면, 약자를 괴롭힌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헌과 당규를 어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는 전통적인 제도와 체제, 문화, 관습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보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보수의 개념에 하나라도 맞아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전통인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노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색깔부터 좀 빨갛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사한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의 제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원칙들은 묘하게도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너무나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책으로, 정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나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오직 다수만을 얻어서 계속 집권을 해나갑니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최승호, 박성재 두 사람에 대한 부당 해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 얼마 전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지요.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책임있는 기관들의 특별조사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별 언론사의 노사관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태도를 내보였지만 어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오는 2월 1일 티타임을 열고 이 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문진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도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언론노조는 어제 낮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 경영진의 불법 해고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단협 없는 상태, 그리고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 등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에 야당 추천 몫으로 선임된 최강욱 이사는 정의당 팟캐스트 싱글벙글 국무회의에 나와서 MBC 경영진이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해서 주목도 했습니다. 싱글벙글 국무회의에서 했던 최강욱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소송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 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자기 그렇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돈으로 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고 저도 박문진 이사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송 비용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봐라. 죽어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왜 얘기를 못하냐 했더니 회사에서도 자기하고 몇몇 사람만 아는 일인데 네.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일이래. 그래서 아니 그거를 개인적인 소송 일 같으면 몇몇 사람만 알고 공개하면 안 될 일이지만 네. 그 회사 예산을 써서 하는 일을 네. 박문진이라는 건 MBC의 관리감독기관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법으로 정한 기구잖아요. 네. 거기서 묻는데 왜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막무가내죠. 뭐 그 자기네 임원들도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인데 니네가 뭔데 내가 여기다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거였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가 보면 또 반드시 이제 저기 막아서는 다수의 박문진 이사들이 있고. 우리 여당 추천 이사들. 네. 제가 심지어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우리 고영주 사장이나 이런 분한테. 저렇게 얘기 저게 안 궁금하냐. 백들은. 응? 그랬더니 안 궁금하대 자기들. 아니 혹시 몰래 보고받는 거 아니에요? 네? 보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뭐. 야, 그럼 경영에 관심이 없는 이사들이네. 그죠?
그렇죠. 네. 경영에 관심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만 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어쩌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막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편승해서 내가 들어봐도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아니 이런 거를 지적을 해놓고서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안 돼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냐. 네. 그러면은 묵묵부답이죠.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도 욕통령님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욕통령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샤프에는 샤프심이 들어있지만 저 욕근혜에게는 애국심이 들어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무의미하듯 애국심 없는 욕근혜 역시 무의미합니다. 근데 애국심이 뭡니까? 액면 그대로, 현찰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막말되지. 너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나는 이 나라와 결혼했어. 나라와 정권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라와 정권? 물어보나마나 한 걸 왜 물어봐? 정권이 어떻게 나라하고 분리가 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그 정권이 만약 노무현 정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노무현 정권 이꼬르 나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 이 나라를 북교에게 헌납하려고 했던 정권? 북교에게 이 나라를 헌납할 목적으로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불순분자 정권? 아니 그런 정권은 역사에서 적출해내야지. 그런 정권은 귀태야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정권 이꼬르 나라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건 나라가 아니었어. 아니 어느 정권 가서는 정권은 곧 국가고 또 어느 정권에서는 정권은 곧 국가가 아니고 이게 말입니까 망아집니까? 야 말장난하지 마. 어? 이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야. 아니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직가치조항에 그동안은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애국심만 떨렁 남겨놓았더라고요. 야 그거는 황교안이 한 거야. 나한테 묻지 마. 황교안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어차피 곧 국무회의에 애국심만 떨렁 남겨놓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올라갈 텐데 그때는 받아들이실 거 아닙니까? 애국심을 묻는 거는 잘못이 아니잖아. 막말되지. 그러면은 애국심을 묻겠다고 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봐. 어? 다시 말해서 애국심을 거부해야 할 이유를 대보라고. 애국심 좋지요. 문제는 애국심으로 인사고과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은 애국심은 뭘로 측정합니까? 뭐 이런 건가요? 애국가 4절까지 외우기, 아침에 출근할 때 빠짐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 제대로 하는지, 국경일에 집에 태극기를 제대로 다는지 뭐 이런 거 따지면 됩니까? 기준과 조건이 뭡니까? 고마워. 지금 말한 거 있지? 다 메모해서 반영할게. 어? 가만히 있자. 뭐라고 그랬었지? 태극기 달기, 국기에 대한 경례, 또 뭐였더라? 아니 그럼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애국심을 측정할지 기준조차 마련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막말되지. 애국심을 어떻게 측정할지, 무엇으로 측정할지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애국심을 측정하는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관심법 좀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애국심 없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막말되지. 전쟁이 났다고 쳐보자. 어? 애국심이 있다면은 뭐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장군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듣게 돼 있다고. 나를 포기하고 대의를 따르게 돼 있다고.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판국에 그게 국민으로서 할 짓이야?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 하, 이 좌파들은 하여간 말을 참 잘 지어내요. 야, 나라가 있어야 헌법이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 황교안 작품이라고 하던데 황교안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 욕통령님이 애국심을 강조해왔잖아요. 애국심. 국민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애국가 가사에서 방금 멘트 따오신 것 같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 예. 우리 욕근희 대통령님은 대선 후보 때 통합진보당 의원들 중에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의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지요. 애국가 좋아하시는 이유, 애국심 좋아하는 이유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 막말되지. 너도 애국가 모르면 바로 종북이야. 알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국가 가사 외우고 있는지. 1절이야 뭐 다 알 테고요. 2절 첫 소절 한번 해보시죠. 2절? 알았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판을 깔은 듯. 어때? 맞지? 그래요. 3절은 뭡니까? 가을 하늘 공갈치네 높고 구름 없이. 이거 한편의 시 아니니? 그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맹세문 낭독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것쯤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당스럽고 정희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때? 아니, 자유당스럽고 정희스러우니요? 자유스럽고 정의스러운 게 아니라 자유당스럽고 정희스러우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여당인 자유당스럽고 정희, 박정희스러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국부 이승만 박사와 우리 아빠이면서 국민 황제인 박정희 각하를 닮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박정희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정희스러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야! 이정희! 너 죽었어, 이씨! 네, 이정희 말만 나와도 이렇게 발끈하시네요. 하여간 애국심이란 말로 포장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공무원을 걸러낼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야, 솔직히 얘기할게. 그래, 괜히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 막말되지. 니들이 집권하면 니들하고 입맛 맞는 사람과 일해보고 싶지 않아? 어? 이념이 다르고 지향점도 다른 사람끼리 공직사회에 함께 있어봐. 야, 그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다. 어? 우리도 좀 마음 맞는 공무원끼리 일해보도록 도와줘봐 좀. 어? 그리고 니들이 집권하면은 니들 입맛에 맞는 애국심에 부합하는 공무원만 뽑아. 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가 만들 쉬운 해고 법안으로 자르고 말이야. 물론 니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지만 말이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자전거 강산 대한 사람 1번 찍어 길이 보전하세.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태규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겸 공천권 행사자. 제1야당의 전권을 아주 너무 손쉽게 장악하셨습니다. 워낙 뭐 지금 비상 상황이고 네. 문재인 대표도 물러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김종인 그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입당한 지 몇 주 안 되는 분한테 이 당권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 제기도 없는 것인지 이게 좀 의아합니다. 결국은 60년 야당의 문제고요. 예. 이분 연세가 76인가 그러신데, 예. 예, 내물의 팔순을 바라보는 분을 어쨌든 상대당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을 모시고 와서 예. 전권을 쥐어드려야 하는 예. 그렇게 사람이 없는 이른바 정통 야당의 슬픈 한계라고 봐야겠죠. 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뭐 훌륭하다, 뭐 하자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온당한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운동권 정치 청산론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어제치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념이니 진보니 하는 허구적 이야기를 내세우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선대위원장 취임 직후에도 최근에는 운동권이 크게 정당에서 역할할 여지가 별로 없다. 예. 이렇게 쓴소리를 뱉은 적이 있거든요. 예. 면면이 계속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운동권 정치 청산은 저도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또 이 시간에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더군요.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별로 없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러더니 또 네. 나중에는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더니 네. 다시 실체가 없는 것 같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계속 또 친노의 꼭두각시 아니냐. 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예. 그걸 의식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고요. 예. 일단은 2번은 실체가 없고 1번은 뿌리 뽑겠다고 한 걸로 보면 네. 실체가 없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친노에게 휘둘릴 만한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보세요? 야,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정권을 다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고, 예. 비대위나 선대위나 인선하는 거 봐도, 예. 어떻게, 이른바 친노라는 패권이 그 실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꼭두각시다. 그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국립현충원에 들러서 네. 역대 대통령 참배를 다 한 모양이죠? 예. 4.19 묘역을 늘려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참배를 했죠. 예. 네, 그 자리는 바로 한상진 국민의당 창준위원장도 똑같이 참배를 하고 네. 이승만 국부론을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여론의 역풍을 맞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승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건국을 하면서 만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삼선 개헌이나 부정선거로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박정희 청와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요. 예. 1977년에 국민건강보험 작업을 내가 보고를 드리고 이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예.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이 땅에 옮겨온 이식한 네. 말하자면 공헌이 자신한테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김정념 전 비서실장 조카 사위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런 또 연관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이승만 비판, 박정희 찬양. 예. 지금까지의 어떤 이른바 보수나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을 나라의 아버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어떤 선구자적 지도자. 예. 이렇게 한 세트로 다 찬양만 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한 거죠. 이승만은 비판하고 박정희는 찬양을 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똥볼을 차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과 차별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점에 더 방점을 이제 찍은 거고요.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표심에 있어서는 신화 같은 존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네. 또 본인이 또 이른바 부역이라고 하면 부역인데 예. 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은 긍정 평가를 했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보위 전략과 관련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전두환 네. 시대에 대한 평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시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밝혀야 사실은 호남에서도 우려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승만을 비판을 하긴 했지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다, 건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를 세웠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지 결코 건국을 한 게 아닌데 이승만을 비판하면서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찌 보면 좀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1919년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당시 초대 대통령도 사실은 이승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는 아닐지 뭐 헤매모호합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새누리당 다시 또 전운이 감돕니다. 김무성 대표와 친박 사이에 권력자라는 표현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서청원 최고위원이 입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고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아닌가? 지금 김 대표 주변에도 다음 대권을 위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이제 쏴댔습니다. 그 면전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면전에서 그런 거죠. 김무성 대표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권을 준 권력자, 그리고 또 소수 권력자 공천 이런 얘기를 연이어서 쏟아내니까 친박근혜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이 김무성 대표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무성 대표는 공천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친박계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없애려고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가만히 있고 좀 암중모색하면서 조용히 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장은 공천관리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전략공천 없는 상향식 공천을 확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인데 친박계에서는 계속 이한구 전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구 전 의원은 전략공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밀리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놓고 밀리게 되면 자기가 얘기했던 상향식 공천은 물거품이 되고 친박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위기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김무성 대표는 솔직히 인정을 했잖아요. 이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다, 최경환이. 그럼 더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지금 대표이긴 하지만 까딱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어떤 자기의 리더십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통해서 일을 만들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도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일부러 이제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에서도 친박계나 청와대나 처음에 김무성 대표의 공천 권력자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 대응을 안 했거든요. 어제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쏘아붙인 것은 두 번 연타로 지금 권력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한 번만 그런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친박계 중재위원회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칼집에 다시 칼을 집어넣을까요? 아니면은 확전할까요? 앞으로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까지 이제 미치는 거고 그때까지는 이 갈등이 계속 물 위에서 부글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으로 갈등 양상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계속 이렇게 또 개겼다가 무슨 또 역풍을 맞을지 한 2,000명 넘는 그런 우리 누리꾼들이 답을 해줬는데 검찰 수사 같은 이런 외통수로 김무성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또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이 진정한 권력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어 유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남한의 최고 존엄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존엄은 최경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정치바 오늘 소개하실 게 좀 있으시다고요? 지금 저희가 정치바에서 매우 재밌고 새로운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27일에 2030 새누리당 공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40살 미만의 젊은 예비 후보들을 모아놓고 공천 룰을 김무성 대표가 설명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상당히 그 자리가 재밌었어요. 저희 기자가 이제 다녀와서 그걸 기사로 썼는데 인천 중동 옹진 지역에 출마한 39살 서명훈 씨가 자기를 국가대표 흑수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이고 장애인이고 5.18 민주유공자이자 농민의 아들이고 3남매 다둥이의 아빠고 전남 한평 출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예전에 미립북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서경원 전 의원이세요. 이것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될 만한 얘기인데. 서경원 전 의원 아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한 거죠. 이분의 그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해병대에 입대해서 1999년 연평해전 당시에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고요. 공기업에서 일하다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해고가 됐다고 해요. 아마 육아휴직을 한 해고 사유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아빠 육아휴직 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맡으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 21분이 모였고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정치 신인에게 20% 가산점 주게 한 거 정말 고맙다. 그런데 그 가산점 받더라도 백 없으면 공천 어려울 거다. 이런 하소연도 했다고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고무된 상태에서 이분들과 일일이 다 사진도 찍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우리 상향식 공천에 희망이 될 거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측에게 날린 투펀치 중에 원펀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자 운운했던. 놀랍네요. 서경원 씨 아들이. 서경원 전 의원은 그때 그 공안당국에 붙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옥고도 치르고 말이죠. 그랬던 분 아닙니까? 또 간첩으로 몰렸고요. 이 자기 아버지를 간첩으로 몬 그 정권의 후예들이 바로 지금 새누리당인데. 근데 그 새누리당에다가 공천을 달라. 놀라운데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정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정치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규 기자였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민중의 소리가 빵을 얻어먹었다. 네. 예, 빵을 얻어먹었다. 아니, 뭐 이렇게 촌지입니까, 이게? 예, 이게 뭐 촌지이길 기대했으나 실패한 뭐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오늘 뉴스를 말씀을 두 개를 드릴까 하다가 예. 제가 뭐 이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뉴스는 아니지만 그냥 저희 애청자분들하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실 얘기일 것 같아서 뉴스만의 에피소드를 먼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엊그저께가 되겠네요. 그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민중의 소리 사무실이 좀 이렇게 공유 경제에 굉장히 발달을 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 있으면 모두가 다 나눠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꼭 먹고 싶은 음료수 같은 건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넣어두면 한 5분 만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이제 사무실에 있는 먹을 걸 막 먹고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되게 공유 경제가 발달한 사무실인데요. 수요일 오후에 갑자기 사무실에서 와, 빵 왔다 뭐 이런 소리가 우르르 들리더니 내근하는 기자들이 가서 빵을 막 몇 개씩 집어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선배도 드세요 해서 예 하고 가서 이제 저도 뭐 소세지 빵을 좋아해서 그걸 한 두세 개를 먹었는데 국장이 이제 한 5분쯤 있다가 제 자리로 오더니 너 이 빵 어디서 온 건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모르지. 어디서 온 건데? 그랬더니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한국의 굉장히 큰 유력 재벌 홍보팀에서 그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 홍보 담당 임원이 교체됐는데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고급 빵을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체되기 전에 큰 재벌의 이제 인터넷 언론을 담당하는 임원은 제가 얼굴도 뵌 적이 없고 만나뵌 적은 없지만 성함은 알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그 큰 재벌의 이제 홍보 담당 임원이 되신 거죠. H신문에서 일했던 S그룹의 재직 중이신 분이십니까? 제가 숨기려고 하는데, PD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다녔던 신문사에 저보다 한 7년 정도 되는 선배가,
점심을 한번 같이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을 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잘 생각을 해봐라. 네가 이제 영원히 그 민중의 소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몸값을 높이는 일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몸값이요? 예. 그러려면 경제부에 있지 말고 뭐 국장이 네 친구라니까 민원을 좀 해서 정치부로 옮겨달라고 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저는 정치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퇴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니까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기자들이 이제 적지 않은 기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대기업, 재벌 기업의 홍보실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경제부 출신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부 출신들이면 이제 기업들이 만든 제품도 좀 홍보하고 하는데 경제부 출신들이 이제 홍보실에 오면 유리하니까 경제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경제부 출신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자기가 직접 그 구직을 해보니까 경제부 출신들이 완전히 찬밥 대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제품 홍보 이런 건 이제 언론이 종속이 돼버린 거죠. 그런 건 뭐 부탁할 것도 아니고 광고 하나 주면 뭐 다 되니까요. 그런데 정치부 출신들이 왜 유망하냐면 이 기업이 홍보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입법 과정 또는 뭐 기업 비리 이런 게 있을 때 유력 정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 출신들도 정치부 출신들이 훨씬 더 좋은 몸값을 받아서 가고 그래서 너도 이제 뭐 정치부로 옮겨서 좀 거물 정치인들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면 민중의 소리에서 나올 때 몸값이 높아질 거다. 저한테 이렇게 그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베테랑을 보시고 그 조태호라는 그 영화 속의 사람이죠. 그 재벌 2세가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서 이제는 검색도 많이 해보셔서 많이들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이 영화에 보면 조태호가 자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 화물운동 노동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서 그 권투글러브를 끼게 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들겨 패고 그 치료비 하라고 뭐 몇천만 원을 던져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삼았던 일입니다. 이게 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최철원 맷값 사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최태원 회장 동생. 그렇죠. 사촌 동생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씨가 당시에 M&M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노동자 한 분이 그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니까 올라와 이래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팹니다. 이 노동자를. 그다음에 이 노동자가 맞으면서 이제 아프니까 야구 방망이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살려줘? 그럼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 줄게. 이러고서 이제 더 두들겨 패거든요. 정말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는 내가 때린 대수를 다 생각을 해보니 한 대에 100만 원씩만 준다. 이래서 2천만 원을 휙 던지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재벌 2세 맷값 사건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사건을 소개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사 매거진 2580인가에 보도가 되면서 결국은 최철원 씨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은 면합니다. 유죄 판결은 받는데 이게 폭행 사건이라는 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수가 없죠. 언론 보도까지 나가고 합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좀 열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에 13일 뒤에 이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노동자가 검찰로부터 업무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 노동자를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업무 방해. 왜요? 업무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그러니까 저희 욕통령 인터뷰 때도 그 김용현 PD님께서 한번 물어보셨지만 법 중의 법,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기소를 한 검사가 누구냐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박철 검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박철 검사라는 사람이 그 노동자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SK건설 전무로 영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SK그룹은 이게 맥갑 사건과는 절대 무관한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1년 전에 그룹 오너의 사촌 동생이 폭행 사고를 쳤는데 합의를 안 해주니 검사가 두들겨 맞은 노동자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검사를 이듬해 SK건설 전무로 영입을 했는데 1년 전 사건과는 무관한 인재 영입이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사건만 더 베테랑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베테랑 영화에 보면 경찰총장 출신이 그 그룹의 고문으로 가서 이제 그 폭행 사건 뒤치다꺼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경찰 출입을 하면서 뵀던 분인데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죠. 대한민국 치안 총수였던 사람입니다. 최기문 전 경찰총장이 2005년에 한화그룹 고문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그 김승현 회장이 그 뭐 자기 아들 그 룸사롱에서 맞았을 때 뭐 조폭들 끌고 가서 뭐 보복 폭행하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 김승현 회장의 이 사건을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이 최기문 고문이죠. 최기문 고문이 그 남대문 경찰서장하고 서울경찰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혐의가 밝혀져서 그 최기문 그 전 경찰청장은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때 최기문 청장으로부터 전직 경찰 치안 총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서울경찰청장과 남대문 경찰서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진짜 우리 이 대선배가 전화를 해서 이 재벌들 이 백군형이나 닦고 있고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겠구나. 야, 잘해드려야지. 잘 처리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저는 백발백중 두 번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의 재벌이, 지금 한국 사회를 장악을 해서, 여러 가지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의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룹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도 하고, 직접 술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혜와 이권을 주면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재벌에게 떡고물 하나 얻어먹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언젠가는 저 수혜자가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재벌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이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재벌에게 어떤 기자가 재벌에게 전혀 받은 것도 없지만 많은 선배들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재벌 홍보실에 가서 굉장히 좋은 억대 연봉의 대우를 받고 노후의 생활을 잘 보내는 걸 쳐다보면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어. 기자의 노후는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재벌을 견제를 안 할까요? 수많은 경찰관들이 최기문 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재벌 수사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야, 내가 고위 간부가 돼서 은퇴하면 경찰 박봉에 시달리다가 와, 재벌 그룹에 저 연봉 수억 원씩 받는 고문이나 임원이 돼서 잘 살 수 있으니 재벌 수사를 잘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재벌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이 나는 저 선배 검사들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재벌 뒷배 봐주고 그렇게 수사를 하면 1년 만에 그 회사에 인재로 영입이 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선배가 저한테 저를 위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감사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일반적인 겁니다. 너 언젠가 기자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너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너는 재벌에 가서 홍보실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부가 아니라 정치부에 가 있어야 돼.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은 고맙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나도 언젠가는 저 재벌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은밀한 상상으로 재벌에게 스스로 굴복하는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재벌이 자기들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회라는 게 기여한 바에 비해서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빼앗겼다는 거고 그 권력은 원래
그 혜택은 원래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재벌의 그 권력들을 다 가져갔을 때 적어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정보를 유통할 경로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민중의 소리에 와서 참 즐겁게 일을 하는데요. 예. 하도 신나서 일을 하니까 국장이랑 이제 소주를 한잔하다 보면 너는 그게 그렇게 좋냐? 네. 마음대로 기사 쓰는 게 그렇게 좋냐? 저한테 물어보면 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기자로서 이렇게 마음껏 기사를 쓸 수 있는 이 매체를 민중의 소리 외에서 어디 만나겠느냐? 내가 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뭐가 그냥 고마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쓰는 게 기자의 본령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15년 동안 민중의 소리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임마. 제가 이렇게 웃고 마는데 예.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이 김용민 PD님께서 하시는 이 브리핑 외에 다른 뭐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채널이 이제 김용민 PD님처럼 몇몇 뜻있는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뭐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이런 몇몇 매체들밖에는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 재벌에 대한 비판의 정보의 유통 경로가 너무 한국이 협소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남아있는 이런 정보의 유통 경로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좀 힘을 북돋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뉴스가 아닌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빵을 잘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네, 빵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오늘 경제 이슈 가운데서 또 주목을 받는 이슈기도 한데 그 서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서명 50만이 돌파했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이 브리핑에서 약간 흥분 데시벨이 높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50만 명이 넘었답니다. 오늘 50만 명이 넘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요. 민생 구하기 1000만 명 서명 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그때는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재벌 3세 중에 이민생이나 김민생, 정민생 이런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재벌 3세 중에 그 민생이 없으면 이걸 민생구학이라고 얘기를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말하는 민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중들의 삶 그 민생이냐 하고 제가 황당하게 이 뉴스를 쭉 지켜봤는데 어쨌든 뭐 50만 명이 넘은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일에 한진그룹이 본사에 서명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 등 임원들이 내려와서 선제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주루루 내려와서 서명을 합니다. 26일 포스코 센터 로비에 서명 부스가 설치됩니다. 권호준 회장이 내려와서 서명을 먼저 합니다. 직원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을 합니다. 25일에 현대차그룹이 본사 1층에 서명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같은 날 GS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서명 방식을 직원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서명을 하는데 어느 간 큰 직원이 서명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제일 개그스러운 일을 벌인 데가 LG그룹인데요. LG그룹이 이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직원들에게 서명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면서 그 언론에 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독려가 이 단어가 감독해서 장려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게 어떻게 자발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 대한민국 재벌 3세한테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냐. 참 황당해서 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가 최근에 각 보험사에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소속회사 임직원들한테 이제 서명을 받아달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독립사업자거든요. 보험 설계사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경제단체에 보낸 그 협조 공문에도
그냥 자기 직원들한테만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 세미나 참석자 등 방문객들한테까지도 서명 대상으로 삼아달라라는 공문이 나옵니다. 예. 20일에 그 한 누리꾼이 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건데요. 내가 회사에서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올린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예. 대한상의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6개 단체 소속 기업들한테 공문을 보내는데 이 공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회원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합니다. 내일까지 매일 오후 4시까지 각 사에서 취합된 서명 숫자를 회신하고 20일 오전까지는 취합된 서명지 원본을 협회에 송부해 달라 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일마다 숫자 보고하라는 거죠. 서명받은 숫자를요. 예. 이거를 그 사람들은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험악해도 호부 호용의 권리는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 형은 형이라 부를 수 있어야죠.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띈다고 하는 게 그 가장 상식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하고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야, 내가 진짜 마음껏 조롱해 줄게. 내가 정말 이 기사 국장이 보기에 내가 입사위에 최대로 내가 지독하게 조롱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러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조롱하지 마라. 조롱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네가 보기에는 조롱을 하고 웃긴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를 민중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하는 이 구조는 전형적인 파시즘이다. 나는 무섭다. 예. 우리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무섭다. 여기서부터는 무섭다. 여기서부터는 공포 정치인 거다. 그래서 내 부탁인데 조롱을 하지 말고 정색을 하고 조져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저희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짜 이게 뭐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니다. 뭐 경제사범을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에 이어서 노동자를 해고하면 민생을 구한다. 이게 이 정부가 남긴 3대 개그라고 처음에는 쓰려고 하다가 예. 이 개그를 빼고 진짜 쫙 빼고 아주 엄중한 이제 어조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예. 지금 웃기려고 한 거면 충분히 웃겼는데 예. 저희 국장 표현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은 진짜 웃기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경제 현상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분기 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2%, 2014년 3분기에 6분기째 마이너스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 이게 2010년 이후에 5년 만에 등장한 마이너스 수치입니다. 2011년 80%를 넘나들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 난리를 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5% 됐다고 자랑을 했는데 딱 3개월 만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제의 핵심은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건데 이 정부는 그걸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처참한 경제 성적표에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벌들에게라도 잘 보여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노동학법, 5법, 시운해고 이걸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겁니다. 네. 기업이 위기를 현실화하기 전에 예. 미리 노동자들을 마구마구 해고를 할 권한을 기업들에게 줘서 예. 기업들의 자본적인 상황을 훨씬 더 낫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건데 예. 이거라도 지금 기업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이 끝난 다음에 경제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재벌들에게도 외면을 받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칼을 재벌들에게 쥐어주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해고를 해서 재벌들에게 조금의 이익을 안겨주면 당연히 해고자들이 많아지고 국내 내수 시장은 더 오그라들 것이고 그러면 재벌들은 더더욱 국내 내수 시장에서 팔 물건이 없으니 더더욱 수출에 집중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수출에 집중하겠다고 나서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해고를 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출 것입니다. 예. 이러면 나오는 경제적인 현상이 바로 대공황이라는 거거든요. 대공황. 아하. 네. 이게 제가 이 코미디를 보면서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탄압하는 도구를 민중들에게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대중들은 속아서 자기의 목을 자르는 법안을 서명하는 서명지에 서명을 대중들이 하기도 합니다. 예.
이성과 합리가 완전히 포기가 되고 그냥 이데올로기의 광풍만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원장님,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제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예. 이 정태인 원장님께서 한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식당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종편 프로그램은 괴벨스의 언론 주작을 이미 넘어섰다. 박정희의 유신 시대를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박근혜의 국민 행복 시대 역시 파시즘이다. 혁명과 쿠데타 모두 불가능해진 시대의 법대로 파시즘이라고나 할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파시즘의 필수 요소인 국가주의의 발흥이요. 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될 테다. 이 파시즘의 광풍이 이어지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홀로코스트, 사형, 안도대에 올라갈 대상들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이 웃기려고 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웃겼으니까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실컷 웃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개그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로 이 정도 개그면 충분히 웃겼으니 이것이 파시즘으로 나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걸음이라면 부디 멈추기를 희망합니다. 예. 멈추지 않는다면 저도 지금까지는 최경환 부총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능력하다고 비판을 했지만 예.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뜻이 있는 시민사회의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정말 준엄하게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준엄한 격돌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물결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기에서 멈춰주기를 박근혜 정부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경고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저도 그냥 웃으면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사이 저들은 이미 견적서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데 맞습니다. 디테일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완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방송이 아니라 박송, 즉 박근혜를 칭송하는 방송이어야 한다는 고매한 언론관을 갖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가 주도한 노동개혁 서명운동에 대해 폄훼, 모독하고 있는 MBN 앵커 김주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시위 전문 대행사 어버이연합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김주하가 별의별 방법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를 호소하다가 이제 서명운동에까지 동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방송으로 박동지를 폄하하는 등 비방모략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김주하는 박동지의 가슴에 불을 지른 국민의 서명운동 동참을 별의별 방법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일자리가 없어 고충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고통에 소금, 아니 알코올, 아니 염산을 뿌리며 조롱했다. 이는 박동지와 700만 청년들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런 김주하의 망동에 격분한 어버이들이 김주하를 알지 못함에도 또 김주하 방송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 MBN이 있는 충무로로 달려와 시위를 벌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MBC에 있던 김주하가 퇴직 후에도 MBN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김주하의 멘토가 박동지와 언제든 다시 한바탕 붙을 MB임을 주목하고 즉각 압구정동으로 달려가 MB에게 김주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은닉 재산을 어버이연합에게 기부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풀려난 MB의 측근 원세훈을 동원해 또다시 수천 수만 개의 유령 인간까지도 서명에 동참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서명 하나면 국가의제가 되는 세상을 완성하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열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도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영남도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도 종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충청도는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국가관을 포함시켰던 것이 1980년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반유신 데모에 가담했다 해서 국가관 분량으로 사시 3차 면접에서 저는 잘렸고요.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것이 2008년이었고요. 27년 만에 잘못이 바로 잡힌 셈입니다. 불량했던 것은 데모 학생이 아니라 반민주 독재 정권 그 자체였음이 공인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삭제된 국가관 대신에 애국심 항목으로 되살린다고요? 유신 독재적, 메카시적 발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진짜 나쁜 자들. 퇴퇴퇴. 네, 퇴퇴퇴는 제가 한 말입니다. 그 앞에까지 말은 한인섭 교수의 글입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